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기술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100%였고 한국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1998년 일본 호야 본사의 상무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이 기술은 여전히 일본의 것이라고 말이죠. 미국도 포기하고 독일도 실패했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한국에 미친 집념이 폭발했습니다. 남들이 50년 동안 수작업으로 쌓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단 5년 만에 압축하며 일본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30년 독점 체제가 깨지자 일본 기업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격을 깎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0%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 반도체 독립전쟁의 소름 돋는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블랭크 마스크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행 가서 도장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장에 이름 새겨진 원판 있잖아요. 그걸 잉크에 찍어서 종이에 꾹 누르면 글씨가 찍히는 거요. 반도체 만드는 것도 완전 똑같은 원리예요. 칩 안에 들어가는 회로 패턴을 실리콘판에 쫙 찍어내는 건데 그때 쓰는 도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토마스크라는 겁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뭐냐면요. 거기에 회로 패턴을 새기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새겨진 빈 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도장 사면 글씨가 하나도 안 파여 있는 상태로 오잖아요.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손톱만 한데 가격이 개당 1억 원이에요. 진짜로요. 작은 유리판 하나에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단 한 개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누가 이걸 만들 수 있느냐? 딱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일본 호야라는 회사, 일본 AGC라는 회사, 일본 시네츠라는 회사. 셋 다 일본 기업이에요. 호야가 전 세계 시장의 60%를 먹고 있었고 AGC가 30%를 먹고 있었어요. 나머지 10%도 거의 대부분 일본 회사들이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요? 0%였어요.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세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목줄을 일본한테 완전히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 전체를 한순간에 스톱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이걸 못 만들었을까요? 왜 일본만 독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는 기존 제품들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이에요. 극자외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파장이 13.5나노미터로 엄청나게 짧은 특수한 빛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가시광선보다 14배나 짧은 파장이에요. 이렇게 짧은 파장의 빛을 써야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라는 극도로 미세한 크기로 회로를 그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극자외선이라는 빛이 너무나도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빛은 유리를 그냥 쫙 통과하잖아요. 창문 유리 보면 빛이 잘 들어오죠. 근데 극자외선은 거의 모든 물질에 다 흡수돼 버려요. 유리도 못 뚫고 그냥 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빛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기존에 쓰던 모든 기술을 다 버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 한 개 크기만 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게 만들어야 해요. 거의 원자 몇십 개 수준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수십억 원짜리 반도체가 통째로 불량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1998년 봄에 일본 호야 본사를 처음 방문했었어요. 미국 반도체 장비협회에서 아시아 지역 담당으로 막 발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호야 본사 회의실 테이블 위에 손톱만 한 크기의 유리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호야 상무가 그걸 조심스럽게 들어서 빛에 비춰 보이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표면이 얼마나 평평한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도쿄돔 크기로 확대하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72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닝이라는 회사도 해보다가 결국 포기했고 독일의 쇼트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이 기술은 여전히 일본 것일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완전히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당시 데이터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85%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호야 연구동을 구경하게 됐는데요. 클린룸에 들어가려면 하얀색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가려야 되거든요.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니까요. 클린룸의 등급이 ISO 클래스 2였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가 100개 이하여야 한다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일반 공기 속에는 같은 크기의 먼지가 수십만 개나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수천 배나 더 깨끗한 환경이라는 거죠. 일반 병원 수술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수준입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니까 노란색 조명 아래에 각종 첨단 장비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수십 대의 장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장비 앞에서 호야 상무가 걸음을 멈췄어요. 이온빔 증착 장비라고 설명해줬어요. 몰리브덴이랑 실리콘이라는 금속을 원자 단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엄청나게 정밀한 기계래요. 한 층의 두께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엄청나게 얇은데요. 이걸 80층에서 100층까지 완벽하게 균일하게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은 층을 쌓아야 되는 거냐고요. 극자 외선의 파장이 13.5나노미터로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이런 다층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해줬어요. 양파 껍질을 여러 겹 겹쳐놓은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각 층의 두께가 0.1나노미터만 틀려도 전체 구조가 다 망가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어요. 이 장비가 전 세계에 몇 대나 있냐고요. 호야 상무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회사 기밀이라서 말할 수 없지만 한 손으로 충분히 셀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은 숫자의 장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결함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60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먼지조차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0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감이 안 오시죠?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가 보통 8만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60나노미터는 그것의 1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작은 크기예요. 이렇게 미세한 먼지조차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결함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도 엄청난 문제였어요. 전 세계에서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의 결함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장비의 가격이 대당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주문하면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레시피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온도를 정확히 몇 도로 유지해야 하고, 압력을 정확히 얼마로 맞춰야 하고, 시간을 정확히 얼마나 줘야 하는지.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수만 가지나 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직접 실험해가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데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호야는 1972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데이터를 쌓아온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실험을 하고 실패를 겪고 그걸 꼼꼼하게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하면서 조금씩 쌓아올린 노하우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죠. 미국도 한번 도전했었어요. 코닝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독일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쇼트라는 광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유럽연합 전체가 공동 프로젝트로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회사들이 다 포기했을까요? 기술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지만요. 더 큰 문제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요. 삼성이나 TSMC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오랫동안 검증된 일본 제품만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회사가 샘플을 들고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반도체 업계라는 게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한 번의 실수로 수백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본 제품을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써왔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독점 체제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90% 근처에서 단 한 번도 크게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2005년에도 똑같았고요.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5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것이다. 그냥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직접 눈으로 쭉 지켜봤으니까요. 일본의 기술 장벽은 정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성벽 같았어요. 201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업계 세미나에서 한국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요. 삼성전자 구매팀에서 일한다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블랭크 마스크의 대체 공급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답해줬죠. 없다고 말했어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고 어쩌면 1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기술 장벽이 너무나도 높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유럽도 다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한 분야라고 말했죠. 한국이 지금부터 도전한다고 해도 최소한 20년은 걸릴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삼성전자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는 사실을요. 그 보고서의 제목이 일본 의존도 100%, 대한 전무 국산화 시급이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6개월 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 집 서재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 태블릿 화면에 푸시 알림이 딱 뜬 거예요. 일본 정부, 한국향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전격 발표.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 기사를 클릭해서 열어봤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전면 규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규제 대상이 된 품목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였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보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요. 실제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 때문에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천천히 2번 정도 읽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하필 지금? 왜 이런 품목들을? 반도체 산업 전체가 정치적인 분쟁에 완전히 휘말려버린 거였어요. 제가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제 휴대전화기가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제 지인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업계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역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양국 관계가 완전히 냉각됐고요. 일본 정부가 경제카드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반도체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에요. 그가 확실하게 답해줬습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일본 호야 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되게 차분하고 침착하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네, 방금 전에 봤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답해줬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아주 확실합니다. 한국이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말투에서 저는 묘한 자신감 같은 걸 느꼈어요. 동시에 뭔가 불편한 느낌도 함께 들었습니다.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혹시 블랭크 마스크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이번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지만큼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짧게 웃으면서 답해주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완전히 일본 편이었어요. 한국이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직접 눈으로 지켜본 결과 일본의 기술 독점 체제는 너무나도 확고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미국 반도체 장비협회 본부가 주최한 회의였는데요.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이 전부 다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15개의 얼굴들이 떠 있었어요. 지금부터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서울 사무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현재 재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업계의 전반적인 추정으로는 대략 1개월에서 길어야 3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부장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그럼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생산 라인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TV를 켰어요.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현지 리포터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는데 완전히 똑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어요. 블룸버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모두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반도체 산업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근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중요한 핵심 소재들을 전부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이메일함을 확인해 봤더니 새로운 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삼성전자 구매본부였습니다. 제목이 긴급 미팅 요청이었어요.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의 대체 공급선을 찾는 것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벌써 시작이 됐구나. 블랭크 마스크의 대체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현실을 말해야 될까? 대체 공급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정중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현실을 담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일본의 호야, AGC, 시네츠 이 세 곳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도 연구 단계에 있는 몇몇 업체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양산 역량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확보하기까지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7년에서 10년이라는 숫자.
제가 직접 쓴 숫자였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것조차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 현실에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쯤 되어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도쿄에 있는 호야 임원이었습니다. 해리슨 씨, 요즘 한국 쪽에서 연락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통 정도 받았어요. 다들 대체 공급선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합니다. 없어요.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은 계속 없을 겁니다. 그가 완전히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모든 데이터와 경험이 그것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재 창밖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근데 왜 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1998년 도쿄에서 들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이 기술은 여전히 일본 것이다. 그때부터 2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 말은 여전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고요. 일본의 독점 체제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럴까? 한국이 정말로 그냥 포기하고 말까?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거든요.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삼성전자 구매팀장으로부터 두 번째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해리슨 씨의 전문가적인 의견 잘 받아봤습니다. 7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5년 안에 해낼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5년?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웃으면서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렸을까요? 제 직감이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반도체 소재 시장의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였는데요. 꽤 두툼한 PDF 파일이라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제 손이 딱 멈췄어요. 한국의 SNS텍이라는 회사가 일본 레이저텍에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검사 장비를 주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어요. SNS텍. 이건 제가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레이저텍 장비를 주문했다고? 그 400억 원이나 하는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말하는 건가? 저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SNS텍이라는 이름을 쳐봤어요. 2001년에 설립된 회사라고 나오더라고요. 주로 디스플레이용 마스크하고 구형 반도체용 마스크를 만들던 곳이었는데요. 연간 매출 규모가 1천억 원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극자 외선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완전히 무명의 회사였어요. 이런 회사가 레이저텍에 그 유명한 검사 장비를 주문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도쿄에 있는 제 지인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레이저텍 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SNS텍이라는 한국 회사가 당신네 회사 장비를 주문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2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사실입니다. 작년 말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거든요. 레이저텍 장비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팔지 않아요. 주문을 해도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레이저텍이 직접 고객사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 회사가 과연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평가하는 거죠. SNS텍이 그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업계에 있는 여러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특히 한국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SNS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한다고 하던데요. 서울에 있는 한 애널리스트가 비교적 자세하게 답해줬어요. 아, 그 회사 말씀이시군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진 직후에 삼성전자가 직접 손을 잡은 회사예요.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된 곳입니다. 삼성전자가 뒤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SNS택이 혼자 힘으로는 400억 원짜리 장비를 구매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레이저택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도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서 보증을 서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장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라는 건 레시피가 정말 핵심이에요. 온도를 정확히 몇 도로 유지해야 하고 압력을 얼마로 맞춰야 하고 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이런 수많은 조건들을 수만 번 반복해서 실험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일본 호야가 거의 5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도쿄에 있는 호야 임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SNS택 소식 들으셨어요? 물론 들었죠. 그가 전화 너머에서 가볍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레이저택 장비를 샀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장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나 봅니다. 호야 임원이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해리슨 씨, 우리가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비 하나 산다고 해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NS택이 성공할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진 지 겨우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400억 원짜리 핵심 장비를 확보했다는 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어요. SNS택이 경기도 용인에 극자 외선 전용 생산센터를 짓는다는 겁니다. 투자 규모가 무려 1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간 매출이 1천억 원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 자기 회사 1년 매출 전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거의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업계 지인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삼성전자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기술 파트너십까지 공식적으로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삼성전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돈만 지원해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함께 개발하겠다는 거였어요. SNS택을 단순한 협력업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키우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이 더 강했어요. 파트너십이 있다고 해서 기술 격차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본은 한국보다 거의 50년이나 앞서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격차를 단 5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 판단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업계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발표자 중에 일본 AGC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가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업체들의 국산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GC 발표자가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답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10년 안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장비를 사들이거나 자본을 투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수만 번의 실험 데이터가 차곡차곡 축적되어야 하는데요. 그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면 너머로 참석자들 중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반도체 소재 분야라는 건 어떤 마법 같은 게 통하지 않아요. 오직 시간과 끈질긴 인내심만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SNS택이 레이저택 검사 장비를 실제로 받아서 용인 공장에 설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문을 하고 나서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SNS택은 주문한 지 딱 1년 만에 장비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삼성전자가 직접 개입해서 레이저택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속도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샘플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래도 샘플 하나 만드는 거랑 실제로 대량 양산을 안정적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7년은 더 필요할 거야. 저는 2년 만에 서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삼성전자 구매팀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업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리슨 씨, SNS택 용인 공장은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시설이에요. 그분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SNS택 측에 미리 방문 요청을 했었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업계에서 활동해온 사람이고 미국 반도체 장비 협회 출신이니까 회사 측에서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용인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햇빛을 받으며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연면적이 무려 3,300평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외벽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서 그런지 유리창들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SNS택의 담당자 한 분이 건물 입구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요. 자신을 연구소장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공장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층은 주로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2층부터 4층까지가 실제 생산 시설이 위치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5층은 연구개발 전용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클린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예전에 일본 호야 본사를 방문했을 때 입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하얀색 옷이었습니다. 여기는 ISO 클래스 1 등급의 클린룸입니다. 연구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1세제곱미터 공간 안에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가 10개 이하로 유지되는 수준이죠. 저는 속으로 상당히 놀랐어요. 일본 호야의 클린룸이 ISO 클래스 2였거든요. SNS택이 호야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청정도를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란색 조명 아래에 각종 첨단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장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저택의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검사 장비였어요. 저는 그 장비 앞에 한참 동안 서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 유명한 장비가 여기 한국 땅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로 60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결함까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정확도가 일본 호야가 보유한 장비 수준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검사 프로토콜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검사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도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샘플은 실제로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지난 6개월 동안 총 50장이 넘는 샘플을 제작했습니다. 50장이요? 6개월 만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속도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한 달에 샘플 하나 정도 나오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50장을 만들었다는 건 평균적으로 한 달에 8장이 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현재 수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소장님이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답하셨어요. 하지만 매주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대답에서 저는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어요. 수율이 아직 낮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대략 2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여기까지 발전해온 겁니다. 샘플을 50장이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삼성전자와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계십니까?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삼성전자 측에서 기술 자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고요. 각종 테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허도 공동으로 출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수준의 협력 관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SNS텍을 완전히 자기 품 안에 깊숙이 안아버린 거예요. 핵심 기술까지 함께 개발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키워내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투어가 모두 끝나고 나서 연구소장님의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됐어요. 한 가지만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호야는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왔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격차를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을 계획이십니까? 해리슨 씨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50년이라는 격차는 절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걸어온 그 50년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 기업들은 지난 50년 동안 수동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쌓아왔어요. 직접 손으로 실험하고 결과를 기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조건을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거죠. 일본이 50년 걸려서 쌓아올린 것을 우리는 5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요? 왜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일본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미 확립된 방법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이 만능은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인 실험 데이터는 여전히 필요하죠. 하지만 데이터를 축적하는 속도 자체를 10배, 20배,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용인을 떠나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도쿄에 있는 호야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SNS텍 용인 공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었어요. 레이저텍 검사 장비도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요. ISO 클래스 1 등급의 클린룸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나서 호야 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비와 시설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죠. 하지만 5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처럼 확신에 찬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1월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어요. 집 서재에 앉아서 이번 한국 출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SNS텍의 현재 기술 수준은 아직 일본 선도 기업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발전 속도는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삼성전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개발 전략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3년 이내의 상황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10년, 어쩌면 15년은 걸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10년이 아니라 정말로 5년 안에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양산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샘플 하나 만드는 거하고 수천 개 수만 개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안심시키려고 애썼어요. 아직 멀었어.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5년은 더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꿈속에서 1998년 도쿄에 있는 호야 본사 회의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야마모토 상무가 저한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이 기술은 여전히 일본 것이다. 근데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SNS텍 연구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일본이 걸어온 50년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꿈에서 깼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아시아 반도체 소재 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의 최근 몇 달간 상황들을 하나하나 보고하고 있었어요. 순서가 서울을 담당하고 있는 분석가에게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서울 담당자가 화면 속에서 평소보다 약간 긴장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SNS텍이라는 한국 회사가 삼성전자에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샘플을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측에서 아주 본격적인 품질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작은 창들로 떠 있는 여러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약간씩 놀란 듯한 표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역력하게 보였어요. 저 역시도 완전히 마찬가지였는데요. 속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샘플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건 제가 당초에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진전이었거든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시간을 계산해보면 딱 3년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당초에 최소한 5년에서 7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년에서 4년이나 빠른 정말 놀라운 속도였던 겁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스트의 결과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과가 외부에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계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들을 종합해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정보라기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한 것 같았어요. 회의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저는 곧바로 도쿄에 있는 호야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이었는데요. 항상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는 목소리부터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SNS텍이 삼성에 샘플을 제출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가 평소와는 달리 아주 짧고 건조하게 답했는데요. 목소리 톤에서 긴장감 같은 게 역력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인정하듯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도 내부적으로 긴급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서재 의자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호야 임원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 같은 게 분명하게 느껴졌거든요. 항상 여유롭고 자신만만하던 그 태도가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대신에 긴장하고 조바심 내는 듯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업계의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SNS텍이 제출한 샘플이 삼성전자의 1차 품질 검증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삼성전자의 품질 검증 기준이라는 게 업계에서 정말 악명 높을 정도로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테스트 과정은 크게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쿠폰 테스트라고 불리는 건데, 작은 샘플 조각으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풀 마스크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 완제품 크기로 만들어진 제품의 실제 성능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웨이퍼 프린팅 테스트인데, 진짜 반도체 공정이 돌아가는 실제 환경에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수율 검증 테스트로 대량 생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최종 관문이었습니다. SNS텍이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첫 번째 관문을 성공적으로 넘어섰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진짜로 어렵고 험난한 길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단계들이 훨씬 더 까다롭고 통과하기 어렵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반도체 업계 세미나의 주요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였는데요. 아시아 반도체 소재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제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삼성전자 구매팀 관계자 한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해리슨 씨,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SNS텍이 제출한 샘플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고민이 됐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천천히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겁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율이 아직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수율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회사 기밀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양산을 위한 기준인 95%에는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매주 눈에 띄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율 95%라는 게 얼마나 높고 까다로운 장벽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100개를 생산하면 그 중에서 95개가 완벽한 품질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 5개만 불량이 나와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SNS텍 팀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는 덕분에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시행착오를 정말 극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인공지능 활용 말씀이신가요? 제가 관심을 보이며 되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공정 조건을 훨씬 빠르게 찾아내고 있어요.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하면 최소한 수천 번의 반복 실험이 필요한 것들을 불과 수백 번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2021년에 용인에 있는 SNS텍 공장을 방문했을 때 연구소장님이 했던 그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일본이 50년 걸려서 쌓아올린 길을 한국은 5년 안에 따라잡겠다고 하던 그 자신만만한 말이요. 그들이 정말로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실제로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소식이 업계 전체에 퍼졌어요. SNS텍이 삼성전자의 모든 품질 검증 테스트 단계를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겁니다.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단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전부 다 성공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단언했던 바로 그 일을 불과 4년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도쿄에 있는 호야 임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SNS택이 삼성전자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정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마침내 천천히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사람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긴급 대책회의를 이미 소집했습니다. 그가 정말 무겁고 어두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격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을 인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본이 30년 동안 철옹성처럼 지켜왔던 독점 체제가 지금 이 순간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호야와 AGC가 거의 동시에 가격을 인하했다는 공식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평균적으로 약 15%에서 18% 정도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던 회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매년 조금씩 가격을 올려왔던 회사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는 건 정말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독점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용인에 있는 SNS택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확히 3년 만에 재방문이었는데요. 공장 전체의 분위기와 느낌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 왔을 때는 완전히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전환되어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들이 24시간 내내 풀가동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클린룸 안에서 수십 명의 숙련된 작업자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각종 첨단 장비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연구소장님을 다시 만났는데요. 그분의 얼굴 전체에서 자신감과 성취감 같은 게 넘쳐 흘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한 달 생산량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한 달에 약 500장 정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월 생산량을 1000장 수준으로 2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수율은 현재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십니까? 현재 96%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6%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양산을 위한 필수 기준인 95%를 이미 완전히 넘어선 거잖아요. 이제 상업적으로 완전히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삼성전자와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정식으로 본격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전체 소요 물량의 약 10% 정도로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정말 복잡하고 묘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이룬 놀라운 성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확고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는 상실감 같은 것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SNS택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업적인 제품 공급을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국산 제품의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략을 티어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최첨단 미세 공정 라인에는 여전히 오랫동안 검증된 일본 호야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민감도가 낮은 레이어부터 국산 제품을 조심스럽게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단계적인 방식이었던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에는 전체 소요 물량의 약 10% 정도가 SNS택 제품으로 공급되었어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그 비중이 20% 가까이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연말쯤이 되었을 때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체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정말 복잡하고 묘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감탄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오랜 믿음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식이 업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SK그룹의 계열사인 SK엠퍼스라는 회사가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해서 SK하이닉스에 정식으로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국산 공급처를 확보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악몽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업계에서 작성한 긴급 보고서 하나를 이메일로 받게 됐어요. 일본 반도체 소재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 블랭크 마스크 위협평가 보고서였는데요. 상당히 두툼한 분량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우리의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 더 이상 기술 격차만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함.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 업체들이 우리보다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고 있음. 향후 3년 이내에 우리의 시장 점유율 중 30% 이상을 한국 업체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저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난 뒤에 한참 동안 그냥 멍하니 의자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이나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독점 체제가 지금 제 눈앞에서 정말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새벽 시간에 전화가 온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해보니 도쿄에 있는 호야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해리슨 씨, 이렇게 깊은 밤에 깨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긴장하면서 급하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 일본 시간으로 9시에 공식 발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전자가 SNS 택 제품을 양산 라인 전체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잠이 확 깨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면 적용이라고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2026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전체 소요 물량의 50% 이상을 국산 제품으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합니다. 50%요? 절반 이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주요 고객 하나를 사실상 절반 가까이 잃게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 전체에서 정말 깊고 무거운 좌절감이 역력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회사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고요. 도쿄 증권거래소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우리 회사 주가가 벌써 선물 시장에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서재로 달려갔어요. 컴퓨터를 급하게 켜서 도쿄 증권거래소 선물 시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호야의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무려 8%나 급락해 있었어요. AGC 역시 6% 이상 크게 하락해 있었고요. 금융시장이 이미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라고 단언했던 그 어려운 일을 불과 6년 반 만에 완전히 이뤄낸 거였어요. 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너무 몰랐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절박함과 집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절박함이 때로는 50년 노하우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야. 오전 9시쯤 되었을 때 삼성전자의 공식 보도자료가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서 일제히 발표되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망의 안정적 다변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업체인 SNS텍이 생산하는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 라인 전체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6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전체 소요량의 50% 이상을 국산 제품으로 완전히 대체할 계획이다. 이번 역사적인 결정은 지난 3년간에 걸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 검증 과정과 양산 안정성 확인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3년간의 검증이라는 문구가 특별히 제 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삼성전자는 정말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 작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SNS 태그 제품이 정말로 일본 제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후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외 각종 언론들의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주요 경제신문들은 이 소식을 역사적인 쾌거이자 위대한 성취라고 크게 표현하면서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반면에 일본 언론들은 충격과 깊은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중요한 소식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한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극적으로 낮추는데 마침내 성공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수없이 많은 문의 전화들을 받아야 했어요. 업계의 여러 동료들, 각종 언론사 기자들, 투자회사 애널리스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은 겁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그 일을 실제로 해냈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2018년에 업계 세미나에서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이었어요. 블랭크 마스크의 대체 공급선에 대해서 간절하게 물어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 짧았어요. 해리슨 씨, 7년 전에 선생님께서 이 일은 최소한 15년은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단 7년 만에 완전히 해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짧은 메일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남겨줍니다. 독점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절박함이 때로는 50년 노하우를 완전히 이긴다는 것을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니혼 게이자이 신문까지 모든 주요 매체들이 한국의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성공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오전 8시쯤 되었을 때 제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업계 애널리스트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요. 해리슨 씨, 지금 한국이 완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SNS 텍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호야 주가가 개장 직후 15% 넘게 폭락했어요. AGC도 12% 이상 떨어졌고요.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 전체가 패닉 상태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주가 차트들을 지켜봤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해리슨 씨,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정말 지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답했어요.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어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그들의 절박함을, 그들의 속도를, 그들의 집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계십니까? 긴급 경영회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예 새로운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뾰족한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 기업들이 30년 동안 지켜온 그 견고한 성벽이 지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SK하이닉스도 공식 발표를 했어요. 2026년 상반기부터 SK 엠퍼스가 생산하는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전체 물량의 20% 정도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제 한국의 두 메이저 반도체 회사가 모두 국산 블랭크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업계 전체 상황을 정리한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반도체 소재 공급망의 지각 변동,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위기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어요. 2026년 현재 한국은 극자 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급격하게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산 제품 채택으로 한국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15%에서 20%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9년 0%였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임. 반면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90%에서 7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향후 3년 내 한국의 점유율은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음.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짐. 기술 독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위기가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박함이 때로는 수십 년의 노하우를 이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김. 그 다음 세대의 블랭크 마스크 말입니다. 한국도 그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 그리고 절대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절박한 자들을 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판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기술의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누가 쓸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가장 절박한 자가, 가장 혁신적인 자가, 가장 포기하지 않는 자가 다음 장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술 어떠신가요? 1번, 정말 대단하다. 2번, 아직 멀었다.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